전고점이 한 3,200 중반쯤 갔던 것 같은데 3,300포인트 넘지 못하나요? 3,500, 600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건 주봉을 보고 어떤 건 또 삼성전자는 월봉을 봐야 돼요. 얘는 성장주도 아니고 가치주, 산업주도 아니고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우량 주식을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반대예요. 근데 우량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자, 지금 뭐 조자님 그럼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작년하고는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굉장히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주저앉았다가 회복되는 시장이라면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이다. 그래서 기대 수익도 많이 낮아질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식시장이 혼자 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바탕이 돼서 그게 이제 반영되는데 여러 가지 시차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제일 처음에 결정하는 게 우리 흔한 말로 이코노믹 어널리시스를 한다 그러잖아요. 경제 분석을. 근데 그거를 해봤는데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면 안 되는 때다 그러면 그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게 들어갈 때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작년보다 올해는 여러 가지 부침이 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신경 쓸 일도 많고 정신도 많이 차리셔야 되고 그런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뭐 6월 지나서 뭐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 달렸어요. 시장이 너무 달렸고 풍부한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장세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나면서 사실은 1월 11일 이후에 시장은 큰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는 게 맞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이 풀어놓은 돈 다시 뽑아가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줄어들면 시장이 붕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건데 테이퍼링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게 테이퍼링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또 하나의 충격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주식시장이 뭐 늘 충격이 없었냐? 아니에요. 아시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 박 대통령 11.6 때 현지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딱 3일 빠지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악재건 호재건 시장에 그게 확실해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그거를 소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금방 그거를 소화해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그 약간 그 무서움 있잖아요. 테이퍼링 하면 어떡하지? 하는 무서움에 대한 그 선제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딱 나오면 그래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자금 줄이는구만 하면 줄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투자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무조건 조이는 게 아니라 그럼 실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그 시장을 끌고 가는 소위 말하는 선도주의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상승하는 데는 별로 거칠 게 없다. 다만 그 슬로프가 기울기가 작년 같지는 않다. 이제 보통의 생각을 해야 된다.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보죠. 아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반기 가면서 3,500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항상 우리가 앞에 있는 것만 몰입해서 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웨이 매매밖에 못해요. 물론 뭐 한 4, 5천 명 공매도 신청했다니까 그분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은 원웨이 매매를 해야 되지만 시장은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장은 떨어져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도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길을 지금 막 흘러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유리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해요. 시장에서는. 그런데 위법만 아니라면 뭐든지 하는데 지금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2분기부터 특히 우리나라의 그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엄청날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게 자꾸 테이퍼링 때문에 갇혀져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동시에 딱 폭발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쭉 나간 걸 끝까지 지킨다 이런 거는 보장할 수 없지만 이렇게 블로업돼서 확 뻗을 때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뻗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저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이라는 그 두려움이랑 악재 때문에 좀 좋은 것들이 좀 묻히는 부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네. 기술 성장도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연준에서 우리 이제 금리 좀 손 대겠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네. 툭 빠지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모든 재료를 땡겨다 쓰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시장이 상상할 수 있는 끝까지를 상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은 뭐냐면 최악의 테이퍼링까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남보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리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과잉 반응이 일어나고 위든 아래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야단 법석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매일 야단 법석이에요. 뭐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졌다. 이런 게 일어나는 이유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미 테이퍼링도 시장이 많이 녹여내고 있다. 전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 점 찍는 행위를 연준이 해줄 것이지.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정된 재료로 이미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상당히 그때는 짧게 오히려 끝날 가능성이 있죠. 미국의 4월 이제 고용 쇼크로 사실 조기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건 일단 좀 제동이 걸렸지만 6월 FOMC 회의에서 또 다시 언급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옐런 장관도 그렇고 그분이 뭐 연준 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냥 막 얘기하시겠어요. 엄청 똑똑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어린이날 한번 변죽을 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얼른 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 그 경제 관료들이 하는 그 방법이죠. 한번 툭 던지고 또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 그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이게 이제 거듭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계획된 시나리오이잖아요. 아니 저는 왜냐하면 그게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그 얘기를 막 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뭐 앨런 머스크처럼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왜 딱 그때 그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시장이 좀 델리케이트하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기술 성장주가 덜커덕 주저앉고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월스트리트 저널 뭐 그 미팅에서 또 봉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아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언제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한 그 뚜껑을 열고 시작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미 그거는 테이블 위에 왔다는 거예요. 그 재료가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테이블에 없어요. 저기서 갖고 와야 되는 재료에 뭐 테이퍼링 없어. 그냥 경제 살려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이게 테이블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언제 꺼내도 이제 이상하지가 않은 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잦아지잖아요. 자꾸.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씩 반영되고 있다. 시장이 뭐 그랬댔다가 또 연준 부의장이 뭐 아니랬다 그러니까 또 그랬댔다가 또 무슨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뭐 2024년에나 손대야 된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금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이 이미 이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당장 6월이라도 여기서 뭐가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잠재된 재료. 근데 사실 이 재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잠재됐을 때 더 시장을 괴롭혀요. 이게 그냥 딱 해서 결정이 나면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시장이 6월
연준 회의 때까지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들쭉날쭉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결정한 거 말고 누가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의견을 그렇죠, 얘기하는 의견이죠. 거지.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 나오면 좀 회복했다가 또 아니면 또 했다가 이거를 계속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증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그런 거 공격하는 이제 뭐 헤지 펀드 주로 이제 숏 많이 쳐서 하는 애들은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찬스만 있으면 대만도 막 개인들 레버리지 많이 걸렸지. 또 IT 회사가 상위에 딱 TSMC부터 시작해서 랭크돼 있지. 그 기술 성장주로 일단 분류되니까 뭐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현물 공매도도 할 거고 옵션도 할 거고 선물도 할 거고 파생이랑 연결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옵션 만기 됐어요. 우리는 목요일이지만 대만은 수요일에 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그날 딱 잡아서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부 놀래 자빠져서 막 이렇게 하고 한국이라는 건 그 아시아권에서 대만 옆에 있는 대만 한국은 투자하기 좋은 데잖아요. 비교적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는 이제 유탄 맞은 거죠. 이게 막 빠지니까 이게 분위기가 야 그러면 한국도 좀 팔아야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때도 한번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짧다. 내가 알아보니까 얘네 이거 원래 짧게 치는 쇼쟁이다. 그러니까 얘는 이걸 노린 거다. 순간적으로. 근데 뭐 그게 위법이 아닌데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또 대만이 그랬다가 막 하루에 5점 몇 %씩 막 올라오잖아요. 아, 그럼 그게 다 끝난 거야? 그럼 진짜 테이퍼링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대만 하도 주가 빠지고 공격 대상이 되면 우리 옛날에 IMF 때 외환위기 때 봤지만 걔네들 공격해서 맞들리면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 안정기금, 증안기금이 이제 좀 떠받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막 누가 옆에서 뭐 종목해서 뭐 세력이 얼마까지 올린답니다.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 전체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 주식은. 그래야 이게 실수를 안 하는데 그냥 딱 내 주식에 꽂혀갖고 그것만 계속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딴 데는 몰라? 난 모르겠어.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로 말하면 이제 옛날 부동산 할 때 올해는 좀 그랬지만 프리미엄만 먹고 관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요새 IPO 시장이 딱 그짝 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읽어야 돼요. IPO 자금이 들어와서 뭐 걔네들이 환불해서 다시 나갈 때 청약금 환불할 때 일부가 남아서 그게 수요의 보탬이 되겠지. 성격이 달라졌다고. 지금 딱 보면 성격이 다르잖아요. 걔네 피만 먹고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아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듯이 좋은 기업에 내가 말하자면 한시적으로 주주가 돼서 그 기업이 얻는 이익을 쉐어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피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IPO 시장은 계속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죠. 근데 여전히 좀 인플레이션 우려로 그 대형 기술주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성장주보다 가치주에 관심을 가져야지. 사실 최근에 뭐 올해는 가치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주로 가야 되나? 또 계속 올라갈 테니까 가치주가 요새 그게 고민이 제일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예전엔 자본자유화 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는 기술 성장주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기술 성장주하고 조금 결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좀 왜냐면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니까 기술 성장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수출 많이 또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이고 삼성전자 반도체도 뭐 그런 수준이고 또 그 네이버나 뭐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뭐 일부 해외 진출을 하지만 이게 이제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너무 도메스틱 시장만 갖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도메스틱 시장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효과를 지금 얘네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뭐 페이, 뱅크 막 IPO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옛날 같은 이게 어마어마한 그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좀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저는 이제 그 가치주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가치주라는 게 종래에 우리가 이제 부킹돼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뭐 PBR 이렇게 해서 가치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은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옛날에 패스트가 끝나고 나서 르네상스가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제.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문 앞에 놔주세요.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하다,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돼도 문 앞에 놔주세요는 계속된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택배 배달해 주시는 분과 문을 열고 만났어요. 이제 그게 사라졌죠. 그리고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 라이프 스타일의 패턴을 바꿔버리는 건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쫓아가기 버거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을 한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그 잣대를 옛날 가치주 평가하던 잣대를 끌어다가 주식 산다는 게 미래를 사는 건데 미래를 왜 과거 틀에다가 자꾸 분석을 하려고 듭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다. 이제는 이거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건 저는 이제 간단한 거죠.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라. 이게 포트폴리오다. 그러니까 가치주도 있고 성장주도 있어야 되는데 가치주, 성장주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다. 첫 번째,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냐? 그렇죠.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인데 이걸 안 하세요. 그리고 맨날 무슨 가치주, 뭐 성장주 이 논쟁에 휘말리는데 내가 왜 그 논쟁에 휘말리냐 이거죠. 내 돈 갖고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고 있어? 그거 확인하는 길이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자료들.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엔터만 치면 다 나오는데. 그러면 그걸 보셔라 이거예요. 암만 개미 투자자라도. 그렇죠. 보시고 나서, 얘네 돈 버는 거 맞네. 확인됐어. 그러면 두 번째. 앞으로도 벌 수 있니?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기업이 속한 그 산업이나 이거의 발전, 그러면 그 또 산업 리포트 보면 공짜로 네이버만 쳐도 다 나오잖아요. 그 진짜 그쪽에 전문가들이 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인데 그거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쪽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두 개가 다 결론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투자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인베스트먼트 풀에다가 넣는 거예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인베스트먼트 풀이 뭐예요? 우리 수족관 같은 거잖아요. 관심 종목. 거기다 넣고 보라 이거 얘를. 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싸게 사고 가능하면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타이밍을 잡으려면 우리가 이코노믹 어널리시스, 펀더멘탈 어널리시스, 제가 돈을 벌고 있니? 앞으로도 버니? 이거는 펀더멘탈 어널리시스인데 이게 끝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주시장 입문하신 분들이 무슨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너무 좋아하시는 바람에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전체를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떠독이에요?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관심 종목, 인베스트먼트 풀에 들어간 종목을 가능하면 싸게 사고 가능하면 비싸게 팔고 하는 그 최적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들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과거를 추적해 보면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면 되겠다. 근데 그거를 누가 귀신처럼 딱 맞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항상 개인 투자가는 분할로 사고 분할로 파셔라. 그러면 종합해 보면 그게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이 암만 조금이라도 하루에 한 주씩 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라.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 귀찮은 일도 아니잖아요. 요새 무슨 주문 내는데 뭐 귀찮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접근 방법을. 그래서 이 성장주, 가치주 같은 이분법적 논란은 이제
끝내고 네. 그게 아니라 좋은 주식이면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김 대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성장률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네. 가격적으로도 괜찮아 보이는 것도 꽤 그렇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가치주라는 산업주들도 엄청 올랐어요. 네. 한 200% 이상 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종목에 따라서는. 네. 그러니까 그건 또 가격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딱 그 두 가지예요. 버느냐 벌 수 있냐. 버느냐 벌 수 있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지금 그 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못 버는데 네. 요게 되면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조심하시라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많은 섹터가 어디예요?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가 이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게 성격상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게 신물질이나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진짜 막 돈을 때려 벗어 이거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되면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더라도 세계 최초로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벌써 이 가치가 막 툭툭툭 떨어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런 주식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부분인가. 그래서 전체의 어느 부분만큼만 내가 그런 주식을 하겠다. 예.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찌라시 이런 데서 뭐 귀동량에서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돈 잘 벌고 있니? 아니. 앞으로도 잘 벌, 아니. 근데 세력이 이거 얼마까지 올린대.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상황이 닥치시면 황당한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얼마까지 보낸 데만 들리거든. 세력이 얼마까지 보낸 데만 그렇죠. 들리니까. 그렇죠. 그것만 먼저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 결국 뭘 사야 되나요? 종목 선정하는 방법, 좀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종목 선정은 이제 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종목 선정이라는 거를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분법적으로 뭐 성장, 네. 뭐 아니면 가치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해서 나누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커머디티 관련주 같은 거 제가 지난 연말에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그것도 뭐 추천한 게 아니라 난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이러고 그냥 슬쩍 말씀드렸어요. 그거 지금 몇백 프로 올랐어요. 그 왜냐면 아니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그럼 그게 안 올라가겠어요? 그럼 요새 뭐 구리 뭐 천 다 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네. 이 그런 방법으로 시장을 분석해내는 능력을 네. 오늘보다 처음엔 없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이래야 주식 투자 경험이 많아지면 좋은 거지. 맨날 똑같이 뭐 전문가한테 뭐 사요? 지금 사요? 이러면 10년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주식 고를 때 항상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돈을 벌고 있냐, 네. 벌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지금이 주식 투자 할 때냐, 말 때냐. 주식 투자 뭐 꼭 안 하면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 나쁠 땐 그냥 쉬는 거죠. 네. 그게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도 굉장한 종목이, 좋은 종목이 될 때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돈을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수 있냐. 그 다음에 그 종목들 중에서 가능하면 내가 싸게 사는 거는 기술적 분석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책에서 보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먼저 이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게 기술적 분석. 그렇죠. 너무 네. 당연한데 네.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커머디티나 그 베이직 머티리얼 쪽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네. 주봉을 봐야 돼요. 주봉.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일봉을 보고 어떤 건 주봉을 보고 네. 어떤 건 또 삼성전자는 월봉을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얘한테 맞는 거를 봐야 된다. 봐야지 이게 지금 이제 물으신 것 같은 어떻게 하면 낮은 가격에 사고 그렇죠. 높은 가격 그게 이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일봉은 일봉 나름대로 날라다니고 이동평균선은 뭐 엉망진창으로 돼 있고 네. 이러면 얘는 일봉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걸 찾다 보면 네. 그런 이제 커머디티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주봉을 그대로 수렴해서 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얘가 어떤 흔적을 타고선 지금 네. 왔다면 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이격이 확 벌어지면 네.
이거는 부분 익절해야죠. 이게 암만 앞이 좋다 그래도 네. 다시 내려올 거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가 가슴 아프잖아요. 아, 저 때 팔 걸. 네. 그래서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멘탈이 무너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내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네. 그 얘기 뭐냐면 얘가 주봉을 수렴하는 종목이라면 거기서 많이 벌어졌을 때 일부 익절을 해라.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우선 편안해져요.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편안해져요. 그러다가 그게 수렴하던 라인에 닿거나 밑으로 내려갈 때부터 분할 매수하면 그건 반드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 종목은 주봉을 잘 보세요. 이 종목은 월봉을 보세요. 삼성전자 1년에 2번밖에 안 올라요. 이런 말씀은 이제 드리는 이유가 그게 시장이 다 똑같지가 않은데 개인 투자가 잘못하시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주식 사는 날, 네. 오늘은 주식 파는 날. 아예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모조리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짰잖아요. 뭐 이거는 어떤 성격의 주식 그러면 얘네가 다 다르게 움직여야죠. 근데 무슨 이사 가듯이 그냥 몽창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종합 주가 지수 코스피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수가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안 짜져 있는 거죠. 네, 그럼 코스피 200을 하지 왜 그걸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얘기는 리스크를 해칭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네. 투자 성과의 극대화라는 또 효과도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포트가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A 파는 날은 B는 살 수도 있고 네. 이게 다 각각 운영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종목의 특성이나 그 종목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나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홀짝이죠, 홀짝. 아까 삼성전자는 월봉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왜 월봉 봐야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전자 습관을 제일 먼저 묻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 사도 돼요? 네. 이거. 그렇죠. 네. 그거 뭐 무조건 받는 질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분이 그 얘기 하실 때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까 네. 저도 단답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분이 편하니까 사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네. 그다음에 사시려고 그랬던 거에 20%만 우선 한번 사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 혼자서 스탠드얼론으로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체 코스피 200의 영향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파생 상품이랑 굉장히 연계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를 사서 막 올라가서 팔아야지 기분이 좋지만 기관이나 외국 투자가들은 안 그래도 돼요.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삼성전자를 만지작거려서 다른 파생해서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레버리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혼자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막 종목에 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작년의 경우 보세요. 작년에 BBIG 그렇게 난리를 쳤을 때 삼성전자가 진짜 뻘짓했어요. 네. 그러다가 11월부터 갑자기 튀기 시작했죠. 네. 삼성전자는 시장의 흐름이 꺾일 때 나타나요.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1년에 2번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월봉을 보면 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당연히 분할로 사게 되죠. 월봉을 보면. 그래, 뭐 이번에 이쯤 한번. 그래, 8만 깨졌어? 그럼 이쯤에 한번 좀 담궈보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이쯤에 담궈보고,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또 한번 이제 변혁이 시장이 올 건데, 시장이라는 게 뭐 늘 그렇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렇게 큰 변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지만 얘는 성장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가치주, 산업주도 아니고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양다리. 양쪽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현대차도 뭐 전기차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건 성장 쪽에 봐야 되는데
또 이거 세트메이커 입장으로 보면은 또 이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도 물론 반도체가 지금 막 쇼테지 나고 굉장히 하이테크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저는 이제 이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쌀 장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꼭 필요한 거 인류한테 이제 어디 필요해.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뭐 아주 신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이게 갑자기 뭐 다른 것처럼 막 확 올랐다가 막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막 짧은 기간에 짜릿한 이익을 갖다 주고 이런 걸 기대하고는 삼성전자 사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긴 호흡으로. 그래서 제가 적어도 여러분 투자하는 거에 30% 이상을 삼성전자 담으시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한다. 그 안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것도 필요하다. 또 이게 움직이면 엄청나게 움직이니까 시장의 흐름을 틀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오히려 진짜 긴 호흡으로 뭐 적금하듯이 내가 이거를 뭐 애들한테 그냥 이렇게 사서 준다라는 개념으로는 뭐 배당도 좋고 좋은 주식이죠. 그렇지만 이거를 좀 핫하게 이거 사서 비교적 짧은 보통 우리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한 3개월 안에 파시잖아요. 안만 늦어도 다 3개월 안에 파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적합한 종목은 이미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이미 파악하셔야 된다. 이 종목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일봉을 볼 거냐, 주봉을 참고를 할 거냐, 월봉을 참고를 할 거냐, 이제 이걸 정하셔야죠. 실제로 외국인 공매도가 삼성전자에 좀 폭격 좀 집중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매도 포탄의 이제 중심에 있는데 개인들이 많이 개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어쨌든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전 이제 이렇게 봐요. 아까도 말씀드린 삼성전자 늘 사도 돼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사서는 안 되고 분할 매수. 그다음에 이제 삼성, 현대차 이런 데에 몰리는 이유는 공매도가 몰리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숏 치는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서 이게 꼭지라고 생각했을 때 숏을 치냐면 아니에요. 공매도는 이게 저희들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 그때 일본 말을 많이 썼으니까 우리가 골프 이렇게 헛스윙 할 때 가라 스윙 이러잖아요. 공매도 가라 우리. 그래서 이제 저희 처음 이제 1970년도 입사하면 선배들이 가라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저거 가라 우리 나간다. 공매도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때는 차입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때려요. 물건 없이. 3일 내에 갖다 넣든지 반대매매 하든지. 전산이 안 될 때니까 이제 진짜 공매도를 칠 때예요. 그때는. 그런데 이런 공매도는 사실은 확인 사살이에요. 공매도는 확인 사살일 때 많이 먹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대만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대상이 위크 포인트를 나타낼 때 요거 때려야 이게 죽어요. 그래야지 그럴지 아닐지 잘 모르는 데에다가 쳤다가 거꾸로 당할 수도 있어요. 공매도 세력이.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이제 뭐 초원에서 말하면 다리 저는 사슴이 먹잇감이 될 수 있잖아요. 하이에나에. 건강한 거 안 건드리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뭐 반도체 뭐 요새 쇼테지 나고 뭐 또 그래서 자동차도 그렇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금리 만지작거린다니까 기술 성장주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죠. 그런 대상이 되니까 그걸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걸 공매도 침으로 해서 파생이 움직여요. 우리는 공매도만 친다고 생각하지만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파생에 영향을 많이 주는 놈을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됐다 이래서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를 뭐 전업종에 그런 거 아니고 핀셋 타격이에요. 내가 이걸 공매도를 쳤을 때 최대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그 원래 숏은 오래 안 가요. 근데 이제 그걸 치면 이 사람들이 다시 그거를 상환에 넣고 이러면 또 얼마 지나면 회복되는데 그거 숏 나올 때마다 개인 투자가가 깜짝깜짝 놀래갖고 그러면 이거 주식 투자 못 하죠.
더군다나 이제 이 대상이 되는 네. 이런 주식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런 거 그냥 긴 호흡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거 월봉 보셔라 이런 이유가 네. 그렇게 좀 천천히. 네, 두 발자국, 한 발자국도 아니고 두 발자국 물러나서 보면 네. 보이는데 너무 다가가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힘든 거예요. 네. 지금 말씀 나왔던 이제 공매도가 생각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좀 뭐 약간의 출렁임이 있었지만 크진 않았다는 보긴 의견들이 있던데 그래서 뭐 세력의 패배 뭐 이런 말도 좀 들리던데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 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직은 그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5월 3일부터 지금까지 보면 확실히 공매도 많이 쳤어요, 외국인들이.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종목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돈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성격이 뭐냐면 시장에 자금이 많아요, 유동성이.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치면 안 돼요. 네. 결정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숏은 이게 확인사살인데 네. 결정타를 치면서 순풍을 끊는 거잖아요. 그래야 많이 먹죠. 숏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은 이렇게 해서 뭐 누가 승패 생각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그런 상황만 조성되면 칩니다.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 공매도가 없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게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상품이 굉장히 다양화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똑같은 상품.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어요. 네. 그냥 원시시장은 예금에서 그냥 예금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야, 이거 예금해놓은 거를 근거로 나 노트 하나 발행해줘. 그 노트를 돌리잖아요. 벌써 새 상품이 생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매도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진시장으로 갈수록 이렇게 나오는 파생되는 상품의 다양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시 원시시장으로 가자 이럴 수는 없어요. 물론 원시시장으로 가면 원가에 가깝죠. 네. 그러면 뭐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만 해. 그리고 기관도 우리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이렇게 쳐지면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지나가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공매도 무조건 나쁜 외국인 기관 투자가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자, 그럼 외국인 기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촬영 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걸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게 개인 투자가가 이제 손해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뭐 책에서도 썼는데 그 소크라테스 이게 너 자신을 알라. 네.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 자신을 몰라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 자기 인생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이 맞죠. 그렇죠. 누구나 자기 소중한 삶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수많은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네, 그냥 뭐 없어져서 막말로 다 털리고 나가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도대체 뭐냐? 이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외국인은 막 어마어마한 유조선, 막 기관은 뭐 조그만 뭐 20-30명 타는 배. 네. 네. 우리는 그냥 4-5명 타는 낚싯배.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를 내가 쟤네들 있는 사이를 어떻게 잘 안전운행을 해서 나갈까?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걔네가 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편의상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해서 맨날 수치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관은 우리 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외국인은 우리 적이다?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컨디션이에요. 우리한테 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옆에 있는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외국인이건 기관이건 개인이건 다 적이다. 그 주식 투자가 뭐예요? 바보 게임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을 샀어요. 이 살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주식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이 시장 안에 존재한다는 가설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람 없으면 이거 왜 사요? 자기가 바본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서로 바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적인 게 소용이 없어요. 나만 바보 안 되면 돼. 네. 네? 나만 바보가 안 되면 되는 개인 거예요. 투자자에게 외국인 기관이 적이 아니라 네. 그렇게 따진다면 개인도 다 적이다. 그럼 다 적이죠. 바로 옆집 사람이 적일 수도 있어요. 같은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름을 이렇게 붙이니까 뭐 좋은 이름인데 네. 동학 이러니까 자꾸 옛날 정몽준 장군이 막 네. 고분가요? 거기서 막 이거 했던 그 생각만 하시는데 아니 뭐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좋기는 한데 이거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선생님이 줄 세워놓고 니넨 1,900원 내서 팔아보자. 니넨 100원 이거 하면 이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주시장은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데올로기도 없어요. 주식시장은 그냥 돈 버는 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누구도 내가 아닌 사람은 다 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다 내 매매의 상대방인데. 이제 TV에서나 신문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막 팔아대고 있다 할 때 우리가 막 화낼 필요도 없어요. 걔네들도 쉽게 얘기하면 돈 벌러 들어온 건데 만약에 싫으면 그냥 주식 투자 안 해야 돼요. 왜? 주식시장에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운동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개미 리그를 따로 만듭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운동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시합 뭐 이렇게 하는데 잘 차는 사람도 있고 못 차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너는 차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외국인이 유조선이라면 우리가 돛담배라면 그냥 부딪힐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물길을 그럼 그 뒤에 살살 따라가는 게 어떻게 하면 그게 따라가지나 이거를 보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좀 개인들이 작년 말고는 사실 좀 많이 좀 당했잖아요. 당했죠. 좀 왜 당했다고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잘 모르세요. 네, 그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주식 투자가 거의 홀짝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50%예요. 그냥 홀이 나오든 짝이 나오든 내가 홀 그랬는데 홀이 나오면 운이 좋은 거고 짝 나오면 그냥 운이 나쁜 거고 이랬는데 이제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개미죠. 정보도 빠르고. 그렇죠. 뭐 저희랑 똑같이 새벽 되면 다 미국 시장 다 보고 뭐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게 있다면 어떤 정보에 대한 소화 분석 능력은 아직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그건 이제 경험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 빼고는 이제 스마트해져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뭐냐면 주식 시장에 입문하면서 대박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큰일 나는 일이에요. 대박 보기 획득한 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제 작년에 갑자기 주식시장 많이 좋아지니까 뭐 십몇 년 동안 어떤 주식을 사서 모아서 내가 뭐 팔자가 폈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막 쉽게 얘기하면 간증하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뭐 수포개미가 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거죠. 모든 사람이 수포개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이제 제가 늘 하는 상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 친구는 나랑 똑같은 때 주식 투자했는데 쟤는 차 바꾸고 말이야.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기대 수익이 뭔가 내 나름의 기대 수익을 정해야 돼요. 정하고 그걸 잘 하다가 진짜 운이 좋아서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대박을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버신 분들 정기를 그냥 똘똘 외워요. 그렇다고 그게 주식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손흥민 정기를 1000번 읽으면 볼을 잘 찹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주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미래를 사는 거니까 미래의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퓨처 밸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퓨처 밸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대 수익이 높으면 이 퓨처 밸류가 높아요. 그리고 이거를 미래 가격에서 할인을 해서 현재 가격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할인율이 각자 달라요. 자기의 기대 수익이에요. 근데 이 기대 수익이 높으면 할인율이 가파라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현가하고 시장가, 마켓 밸류하고 프레젠트 밸류하고 차이에 의해서 내가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작업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기대 수익이 크면 이게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빨리 벼락부자가 돼야 되니까. 그런 거 하나. 또 한 가지. 내가 이걸 왜 하느냐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를 내가 왜 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진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하루에 한 번씩 마실 수 있다는 게 나는 생에 굉장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커피 비싸니까 마시지 말고 이거로 주식 사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게 맞고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있는 모든 개인이 다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거기서 안 깨지고 네. 내가 적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 네. 그거는 탐욕과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탐욕과 미련을. 네. 그리고 나는 슈퍼 개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더 버는 게 아니라 남만큼만 번다는 생각으로 출발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책에서도 보니까 뭐 부자가 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네. 멘탈이 이제 그때부터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박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종목 선정, 매매 타이밍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저자님 주변에 좀 슈퍼개미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40몇 년 있었으니까 네. 뭐 기라성 같은 분들 네. 많죠. 같이 또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그 모임에도 제가 알기로 그 주신농부 박영호 대표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슈퍼개미 전업투자자 남석관 선생님도 계신 걸로 다 친하죠. 아는데 네. 그런 슈퍼개미 분들은 좀 뭔가 다른가요? 다르죠. 달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가 다르냐면 자기 주관이 아까 제가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리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두 분 말고도 외환 딜러도 있고 네. 또 제야 고수들도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오랫동안 이제 지내왔기 때문에 네. 성향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화를 들고 그분들이랑 통화를 해요. 이제 장에 대해서. 이게 만나는 거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만나서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이제 전화는 자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난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저는 그때 주로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벌써 그분들 성향을 알거든요. 이게 주식 투자에서 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듣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보 투자나 개인 투자가들은 자기랑 반대 의견이면 아예 사람까지 싫어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되게 웃기는 시장이에요. 이상한 시장인 게 우리가 보통 시장에 가면 내 돈 내고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을 사잖아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내 돈을 내고 남이 좋아하는 물건을 사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미인대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시장인 거예요. 주식 시장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나와 반대되거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 서양은 이런데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제야의 고수분들, 그러니까 어떤 때 제가 이제 전화를 딱 해요. 근데 해외 전화로 이제 연결이 돼. 그렇죠. 네, 어디세요? 이러면 나 어디 놀러 왔어요. 네. 장에 얼마 동안 안 돼요. 그분들이 왜 놀러 가셨겠어요? 그분들 시장이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해외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번잡스럽잖아요. 시차도 나고. 그런 게 이제 다 참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그런 분들 의견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 끝나고 유튜브 찍기 전에 자주 전화들을 통화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생각,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저도 제 나름대로 네. 막 달리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럼 저자님도 혹시 그런 슈퍼개미랑 통화하시다가 아니면 만났을 때 그런 질문 하시나요? 뭐 살까요? 뭐 살까는 잘 안 합니다. 뭐 살까는 잘 안 해요. 고수들 얘기는 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다음 주에 유럽 어디로 놀러 갑니다. 이러면 딱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장이 안 좋을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사요? 뭐가 사요? 이렇게는 얘기 못하죠. 피차 다 아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그런 흔적들, 또 나랑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들의 뭐 행동의 변화, 네. 이런 거. 제가 작년에 네. 장이 이제 죽었다가 9월, 10월 고생 좀 시키고 무죄 올라오다가 네. 11월부터 탁 장이 또 다시 날아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유심히 보니까 주변에서 소위 말하는 산업 경기 민감주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보다 확률적으로 많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전까지는 비관론자가 3월에 빠졌을 때부터 비관론자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9월, 10월 조정이 되니까 이 봐라 이제 내 말이 맞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맞은 게 아니야. 틀린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는데 아니 뭘 그렇게 몇 개월이나 끌고 와서 주가에 조정받는데 이건 그렇죠. 조정이지 맞는 게 아니야. 네. 그러면서 시장을 감안해 보니까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하는 분들이 이런 소위 말하는 산업군의 네. 종목들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확률이 높아졌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쪽을 봐야 돼요. 신경 써서. 그 얘기가 많아지면 아까 미인 투표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뭔가 달라지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낙관론자에서 약간 걱정론자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뉘앙스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죠. 낙관론에서 약간 걱정론으로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붕괴는 없다. 근데 안에 내용이 조금 돌아갈 수는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일반 다른 채널도 그렇고 경제방송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또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도 그렇고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좀 감을 잡아야죠. 이게 이렇게 될 수가 그러니까 거듭되지만 결국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빨리 캐치해야지 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내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네. 작년에 이제 개인들이 사실 외국인 분들이랑 뭐 기관이 그런 매물을 다 받아내면서 지수가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뭐 언제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수와 뭐 수급 방어 여력 좀 얼마나 좀 더 남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요즘 보면은 개미들이 확실히 스마트해진 게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서 지수가 올라가면 익절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안 거예요. 이게 그냥 계속 사서 모아서 이런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이 계속 안에서 돌고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외국인 기관이 팔 때마다 이걸 새 돈을 갖고 와서 이걸 떠받아 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작년엔 가능했어요. 작년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 번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이 올려준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들어와서 BBIG만 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등 떠밀려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벌써 개인 투자가들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높이 좀 이렇게 오르면 외국인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게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은 줘요. 나 이 부분은 익절해. 짧지만 좀 목표 수익 짧게 잡고 나 익절해서 이거 팔겠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요새는 뭐 3일도 안 걸리잖아요. 있는데 바로 살 수도 이게 이제 전산화 돼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늘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수요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약간 후행적 요소가 있어요. 네. 주식시장이 오르면 늘어나요. 와, 주식해서 돈 번댄다 그래갖고 주변에 그렇죠, 돈이 그래서 약간 후행적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위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고 물론 이제 뭐 이게 막 80조를 넘어가고 이러면 좋겠지만 뭐 아직 지금 상태에서는 장이 흔들거리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고객 예탁금이 늘지 않더라도 지금 개인들도 그런 식으로 아주 잘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호들갑을 안 떠세요. 옛날 같으면 뭐 하루 오르면 뭐 그래서 지난번에 왜 우리 고점 한번 넘겼을 때 옛날 같으면 난리 났어요. 근데 요새는 언론도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뭐 불타는 증시 막 이래갖고 뭐 난리가 날 텐데 요새는 그냥 단순 보도만 하고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다른 이슈가 코로나 백신 이슈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차분해져서 지금 정도에선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이러는 거지 완전히 떠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들어요.
곧 이제 한미 정상회담 네. 이후에 이제 증시 변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이제 정확하게 제가 지난 7일 날 이제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방미를 대통령께서 하시면 이 변화가 올 거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 잘하는 거, 주식 시장에서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잡한 걸 심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복잡한 사안이 있는데 그걸 점점 복잡하게 만들면 점점 헷갈려서 주식 투자에 결정을 못 져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것도 좁혀서 심플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대통령 방미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백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바이든 정부가 원하니까 중국 뭐 보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여기 공장 더 짓고 배터리 공장 더 짓고 그다음에 전기차 공장도 짓고 현대 여기 더 투자하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해주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신을 얼마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죠. 하여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뭐 그 정치적인 이런 거 떠나서 심플하게 보자 말이에요. 우린 그거 투자하는 미국 내 투자를 증대시키는 거 줄 수 있고 미국 우리한테 그러면 뭘 줄 수 있는데 스가 총리가 1억 2천만 정도를 받아왔잖아요. 가서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인구 비례를 봤을 때 한 7천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백신이 없을 땐 모르지만 백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접종 스피드예요. 이게 어느 국가가 빨리 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물론 우리는 수출 주도의 산업을 갖고 있으니까 네. 딴 데보다 덜하지만 그래도 아시잖아요. 요새 골목 상권이 내수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끌어올리려면 빨리 맞아요.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왕성이 되면 이 수출 주도와 내수가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간단해요. 이슈예요. 네. 이거는 진짜 이슈입니다. 그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네. 뭐 대선 관련 이런 이슈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크게 분류하자면 이건 이슈 영역에 속하는 건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얼마큼 받아오는. 이게 해결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뭐 보복 소비도 일어날 거고 네. 우리가 이제 많이 걱정하는 뭐 여행 면세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막 살아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생각하는 원하는 만큼의 그 양을 받아온다라는 보도가 낸다면 주식시장에는 굉장한 이제 그렇죠. 그런 섹터가 이제 살아나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축이 기울어져 있다면 이제 이게 양 바퀴가 같이 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거니까 네. 우리 시장은 더 이제 폭발력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 시장에 따른 좀 매매 타이밍은 우리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 매매 타이밍이 어느 날 생각난다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종목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분석에 의한 이거는 전제되는 게 일단 종목까지는 정해진 이후에 기술적 분석에 의한 네.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네. 또 개인 투자가분들은 가능하면 이걸 다 분할로 하시고 네. 이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주식은 일봉, 어떤 주식은 주봉, 또 어떤 주식은 월봉에 따라서 그게 수렴되니까 네. 거기에 이격이 크게 나타나면 일부 줄이고 또 이격이 밑으로 떨어지면 사들어가고 이러면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꼭 바닥에 사서 상투에 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시장이 또 방향성 정할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좀 다소 늦게 그거는 이제 유리하다면서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주시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개미인데 네. 그냥 개미 한 사람일 뿐인데 자꾸 시장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럴 때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깜깜한 골목길을 이제 지나가야 돼요. 무섭잖아요. 그러면 골목 지나가기 전에 돌멩이를 주먹만한 걸 하나 손에다 딱 쥐면 안 무서울 것 같은데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상상이 어떻게 되냐면
돌멩이보다 더 무서운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칼을 들고 있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칼을 들면 더 무서워요. 총을 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상상이라는 거를 하면 안 돼요. 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지. 네. 우리가 막 주식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상상해서 글로 가 있으면 안 돼요. 더구나 개인은 더 그러면 안 돼요. 개인이 무슨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미리 가서 보초를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가서도 네.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미리 가서 우리 흔한 말로 보초 썼다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안 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상황이 안 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개인 투자가는 조금 한 발 늦은 듯한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누가 그러는데 이번엔 얼로 간답니다. 이번에 어느 섹터로 간답니다. 요새 이제 그러면 뭐 글로 막 가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해 나는 거죠. 근데 정작 이제 손해 나서 그분들이 팔고 나면 그게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한 다음에 가셔라. 그냥 마음에 넣고 있다가 요새 얘기들이 저쪽으로 많이 되는구나. 네. 그러면 마음에 넣고 있다가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이면 가셔도 충분하다. 먼저 가시지 말라.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자주 드리죠. 좀 시장에 사실 낙관론자, 비관론자 다 있잖아요. 네. 비관론자를 좀 살펴봐야 한다면서요, 책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는 무슨 정치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데올로기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 친구 간에 막 서로 안 보고 그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시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 그거 안 돼, 너 가진 거 막 이러면 아이 왜 내가 가진 종목 안 된다고 그래 쟤는? 그거 이제 막 안 만나요. 네. 그런 분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랑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 말을 경청해야 된다. 그 사람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그렇죠. 시장을 보는 것인가. 그리고 그 얘기가 합리적인가. 네. 내가 너무 내 주식을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걸 점검해 봐야죠. 그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시장은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주식을 사는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비관론자가 낙관론으로 바뀔 때가 상투다. 그러니까 비관론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제 사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 그 이후에 왜요? 사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라고 하는 게 그런 비관의 네. 벽을 타고 올라간다. 담쟁이 넝쿨처럼. 이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에 귀를 닫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김 대표님도 아시지만 저는 이제 조그맣게 유튜브 하고 있는데 거기 댓글 보면 진짜 웃기는 분 많잖아요. 댓글 보면 그냥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거기다 장황하게 써놓으세요. 그럼 저는 이제 하트 눌러드리고 그러는데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냥 참고로 하고 아니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 못하는 게 자기가 점점 이게 도구마에 빠지는 거예요. 말로 말하면 여기 이렇게 딱 가려놓은 거. 그렇죠. 네, 그건 진짜 위험해요. 좀 이제 구체적인 종목과 섹터 좀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섹터는 사실 전기전자, 2차 전지, 배터리, 차하정, 건설, 유통, 식음료, 미디어, 게임, 엔터, 금융, 제약, 바이오, IT 서비스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자님은 어떤 섹터 좋게 보세요? 전 다 좋게 봐요. 제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가끔씩 말씀드려요. 네. 거기 이제 지금 보면 성장, 그 다음에 산업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장 30, 그 다음에 산업 30, 아니면 성장 35, 산업 35, 30 현금. 지금은 캐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연준이 어떤 결과를 낼지 진짜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리는 만지작거리지 않겠지만 1200억 자산 매입해 주는 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도 하여튼 뭔가를 한다면 이건 좀 이제 기분 나쁘죠. 일단 그게 그렇게 되면 성장주만 타격을 입고
뭐 소위 말하는 가치 주는 타격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네. 일단 그건 시장의 충격으로 일단 한번 덜커덕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너지냐 하면 그렇지 않고 실물 경기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생긴 인플레이기 때문에 그러면 털컥하면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렇게 내가 풀로 실어서 100%를 다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지금은 현금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 현금을 한 30% 정도를 갖고 계셔라. 네. 그러면 떨어졌을 때 내 맘대로 살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은 그렇죠. 전략이냐. 네. 그리고 또 그때 돼서 연준이 아무 짓도 안 해갖고 그냥 날아가면 그때 뭐 좀 더 사 넣어도 지금 갖고 있는데 60을 네. 70, 60을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아쉬울 게 있냐. 주식 투자 죽을 때까지 할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라.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성장권, 산업권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시장은 작년으로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산업군 가치주만 이렇게 올라가서 경기 민간주만 올라가고 성장주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결국은 초기에는 가치주가 먼저 탁 하고 움직이겠지만 결국 성장주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맨날 이사 다니면 개인 투자가가 막 일로 풀로 걸었다.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 요즘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그러신 분들 많아요. 댓글 보면 편하다고. 왜냐? 오늘은 오늘은 우산장수 아들이 오르는, 내일은 남학신장수가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이걸 다 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산다고 생각하면. 네. 오늘은 얘를 좀 익절하고, 얘 또 빠지면 또 얘 올라갈 때 익절하고. 네.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전 봐요. 자, 그럼 섹터 측면에서 그렇다면 저자님이 좋아하시는 종목. 성장권으로 분류되는 데서는 플랫폼 기업들 네. 그런 거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네. 한국으로 치면 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이렇게 말씀하는 저는 뭐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도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면 일부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괜찮게 생각하고 배터리 업체 중에서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커머디티 이게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커머디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그다음 이제 뭐 그 베이직 매트리얼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기초 소재에 대한 뭐 철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좋게 봐요. 그 정도로 구성하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 이 안에 뭐 성장과 같이 좀 약간씩 다 그렇죠. 섞여 있는 거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좋은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게 만드는 종목을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하죠. 뭘 피해야 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네. 뭘 가르쳐줘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종목 사면 돈 법니다. 이거 대박 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엄청난 청기누설 같은 정보가 나한테까지 올까?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그런 거 저한테도 이게 필살기가 뭡니까? 주식 투자에. 필살기를 물어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필살기는 없습니다. 네. 원칙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뭐 작년에 뭐 마스크 갑자기 동나니까 아니 마스크랑 관련 없는 회사가 갑자기 마스크 한다고 막 공시하고 뭐 그러고 또 뭐 한다고 그러면 또 글로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전환사채 이런 거 많이 발행하고 빚으로 그냥 사는 회사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아니에요. 벌 거라는 거예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벌 거라는 거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이거 잘 되면 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피해가는 네.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에서. 네.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돈을 벌고 있냐와 그다음에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냐잖아요. 대체로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냐는 지금 돈을 버는 기업 중에서 상관관계가 높을 확률이 좀 높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일시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복 소비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가는데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한계가. 그렇죠. 보복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업 확산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빨리 판단하시는 방법은 그 리포트가 종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산업별로도 나오잖아요. 네. 그 산업별로 나오는 리포트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지금 SK그룹이 네. 저 이제 70년대에는 거기가 교복지 만들던 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무슨 확장성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막 에너지, 통신, 반도체 이렇게 변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주력 산업이 시장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주력 산업이 한 30년 있다가 이제 서서히 바뀌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너무 빨라지는 거예요. 요새는 5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막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아니, 카카오가 카톡 처음 만들어서 메신저 그거 할 때 저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그 보는 능력이 없으면 그런 리포트를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산업이 계속해서 확장성이 있다 하는 거가 그러면 앞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다가 되는 건데 앞으로 돈을 벌 수가 있다가 지극히 제한적인 산업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골프장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 얘기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분들 이제 골프장이 있다 만약에 투자 대상에 그러면 이제 뭐 그동안 코로나 문제 골프장에 예를 들어서 암만 골프장이 화랑이 돼도 6분 7분 간격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한 팀에 5명 6명 나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맥시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다가 좋아질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팽창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산업도 그렇단 말이에요. 산업도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산업이 이렇게 다른 산업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을 좋게 보는 이유는 외국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 플랫폼은 그냥 손만 대면 다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런 외국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자, 중장기 단타 투자 대결. 좀 어떤 게 수익률 높다고 보시나요? 40년 동안 계셔 보시니까. 저는 이것도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량 주식을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반대예요. 그거는 이런 거는 똑같아요. 유치원 어린이 앉혀놓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뭐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네. 근데 우량주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네네. 장기 투자 그게 얼마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증거로 소환해 오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10몇 년부터 사서 지금 왔더니 내가 돈을 이렇게 벌었다. 그건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닌 것들도 많죠. 많죠. 아닌 게 훨씬 많죠, 사실. 네, 그냥 다 뽀개진 것도 있고. 그러면 10몇 년 전에 그 삼성전자를 저도 그때 증권업계에 있었지만 저 그냥 그 삼성전자가 원 오브 데미지 그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해안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분들은 그냥 로또 사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 투자가 꼭 좋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얼마 동안 투자할 것인가 라는 거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 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들의 경우는 3개월이 넘어가면 전 장기 투자로 봐요. 그렇게 못 기다리세요. 이건 제 경험으로 알아요. 일주일을 못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걸 또 욕할 수도 없어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또래 은퇴했어요. 애들 다 출가시키고 돈 몇 푼 남았어.
이거 갖고 이제 매달 얼마 벌어서 생활비 써야지 이러고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매달 얼마를 벌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장기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기 투자도 일부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해야지. 네. 그래서 난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다 한다.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는 돈만 벌 수 있으면 다 한다.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장기 투자 뭐 홍보할 이유도 없고 단기 투자 홍보할 이유도 네. 없고 돈 되면 다 해야 돼요. 돈 되면 다 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어떤 뭐 장외 충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주봉을 잘 수렴해서 가는데 이게 장외 변수에 의해서 툭 하고 한번 떨어졌다. 네. 그럼 이거 사서 단기 투자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지 네. 이거를 그냥 진짜 이것도 또 이분법적 논리인데 이건 아니다. 네. 그 두 개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이 투기가 아닌 좀 투자를 위해서 목표 설정은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그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겠죠. 네. 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뭐 모든 사람이 슈퍼개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가계의 잉여 재화를 어떻게 굴려서 네. 은행보단 좀 더 얻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리스크를 얼마큼 안느냐는 그건 뭐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니까. 근데 리스크를 많이 안으면 뭐 그만큼 리턴이 반드시 크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제 그 리즈너블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은행 이자를 초과하는 그런 거. 네. 그 정도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이게 결국은 감사예요. 감사하는 거를 잘 못하시면 거기서 이제 욕심이 탐욕으로 넘어가고 또 미련 때문에 못 팔고 팔아야 될 때 그게 이제 반복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 투자는 사실 결국 멘탈 싸움이라고 좀 불리잖아요. 네. 그 멘탈 싸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멘탈 전략을 하면 좋은지랑 그 다음에 좀 투자 관련해서 책에 보니까 5계명이 있던데 좀 알려주시면 이게 이런 네. 거죠. 예, 멘탈 중요해요. 근데 네. 이제 멘탈이 똑같은 경우를 네. 멘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 시장의 상황은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똑같은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멘탈을 지키고 어떤 사람은 못 지키고 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뭐 내가 뭐 강철 심장을 가져서 내가 멘탈이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연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시고 싶으면 네. 먼저 20%를 먼저 사보십시오. 그 주식 종목을 총량을 100으로 사기로 했다면 20을 먼저 사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오르지 않으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두 번째 살 때 떨어지면 싸게 사서 좋고 올라가면 먼저 싸게 사서 좋고 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너무 조급하지 않게 자기 멘탈 관리를 자기가 하는 버릇을 들여야지 그거를 시장을 자꾸 쫓아서 이거 예를 들어서 20% 샀는데 오늘 빠졌어요. 빠졌어. 오늘 살 걸. 그게 아니라 오늘 더 싸게 사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한데 그날 괜히 샀어. 이렇게 하면 벌써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인데 네. 결과는 제가 보니까 그동안 40몇 년 동안 보니까 똑같으시더라 이거예요. 네, 결과는 결국은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거는 시장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끌어오는 연습을 하셔야 네. 마음이 들다쳐. 그래야 마음이 들다치고 그 이제 주식 투자하는데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식 투자가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제가 방송할 때 연예인들 주식 많이 깨진 사람, 유명한 사람 많잖아요. 네. 그거 이제 모아놓고 그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이제 시청률 때문에 만든 거죠. 시청률 잘 나왔어요. 뭐 나는 반토막, 나는 뭐 고등어 토막, 나는 뭐 갈치 토막 막 이러면서 이제 연예인들이 막. 그래서 제가 근데
아니 이런 거를 왜 점검 안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연예인이나 스케줄도 그렇고 뭐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식투자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것도 못할 정도면 주식투자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냥 주식투자 그냥 사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조건 불로소득가 아니다. 공부하고 아는 만큼 버는 데가 네.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평가하면 안 돼요.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내 길을 간다. 그리고 나는 내 가치에 의해서 난 요 정도만 벌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상대평가, 딴 사람이 부자 되고 뭐 벼락부자 되고 이건 나랑 관계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주식시장에 입문하면 부자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엔 뭐냐면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네. 탐욕과 미련을 이제 버리는 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감사예요. 내가 이 정도면 감사 수용할 수 있다 했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팔타임을 놓친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욕심은 사람이니까 있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욕심과 탐욕의 단계를 딱 구분질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아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욕심을 넘어서 이게 탐욕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를 그건 멈추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는 그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쓸데없는 비법을 찾아 헤매지 마시라. 비법은 없다. 네. 그냥 비법은 원칙대로 하는 것만큼 좋은 네. 비법은 절대 없으니까 네. 비법 찾아서 이 비법 찾아서 하니까 네. 자꾸 기동량 뭐 이거 대박납니다. 이게 쫓아가게 되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수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저도 실수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식 투자는 내가 10번 했는데 3번 실수하고 7번 맞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네. 한 번 실수로 멘탈이 이제 붕괴돼서 나 주식 안 해. 뭐 이런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실수했는지를 몰라요. 실수를 하셨는데 똑같은 실수가 반복돼. 네.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한 거에 대한 복기를 하고 이게 뭐가 내가 이때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체크를 안 해놓으시면 네.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10몇 년째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이제 꼭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것들 있죠. 네. 말씀하신 투자 5계명이 일단 첫 번째는 주식 투자는 이제 불로소득이 아니다. 네. 두 번째는 내 길을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탐욕과 미련, 뭐 사실 욕망 때문에 들어왔겠지만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비법을 너무 찾지 말자. 그다음 다섯 번째가 실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네. 다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네. 복기를 해야 한다. 네. 혹시 김작가 TV에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한테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뭐 네. 저도 그렇고 김 대표님도 그렇고 사람이 다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네.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자기만의 그러니까 누가 뭐 집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주식 투자만 뭐 그건 뭐 그럴 분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네. 자기 나름의 가치관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뭐 좀 덜 벌었다고 그래서 내가 못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그 자산 증식 수단으로 괜찮은 거예요. 네. 그렇게 편하게 하신 분들이 되게 뭐 괜찮아요.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거를 이제 너무 힘을 줘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힘 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너무 힘을 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네. 이제 항상 문제가 돼서 그냥 여러분들 뜻대로 하시라. 편하게 하시라. 네. 네. 저자님과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전 들었던 생각이 책에 보니까 이제 개인이 주식 투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개인이라는 사실을 잊는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저도 그랬는데 10대 때, 뭐 20대 초반까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의 주인공이 나인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좀 굉장히 조용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살다 보면 뭔가 인생의 결정짓는 뭐 대학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때마다 실패를 맛보면서
아,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나만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나는 세상의 수많은 주인공 중에 그냥 한 명에 불과했구나. 근데 이게 또 주식 투자에 또 들어오면 내가 개인 투자자라서 굉장히 사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근데 그 사실을 잊으면서 어떻게 보면 자만하게 될 수도 있고 겸손함을 잃으면서 그다음에 또 욕망과 그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잘못된 투자가 아닌 투기로 빠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개인으로서 시장에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기본기를 다지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 인생의 주인공인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자신 있게 하시되 시장의 냉혹함을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의 저자 한세구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